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8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때라 전 국민이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대전 일대에서 여성만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다방, 음식점, 가정집 등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모든 사체에는 칼로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은 이 사건들이 모두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범죄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대전 일대를 피로 물들인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 범인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검거가 됩니다. 같은 해 10월 23일이었어요. 여기는 대전이 아닌 수원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의 공중화장실인데 한 남성이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게 되죠. 다행히 피해 여성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걸 듣던 지나가던 주민들 그리고 주변 공사장 인부들이 합세를 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있던 남성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경찰이 도착을 했고 남성을 인계한 후 그는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잡힌 남성이 바로 대전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많이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황영동. 아니, 한 달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무려 5명의 여성들을 사망하게 했던 사건의 범행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9월 9일 대전 용두동의 한 다방에서 범인 황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주인 이 씨에게 10만 원만 빌려달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이걸 거절하게 돼요. 그러자 이 씨를 칼로 찔러서 살해하죠. 그 일로부터 불과 2주 후에 대전 석봉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을 했고요. 50대 주부 최 씨를 칼로 위협하면서 10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고 돈을 갈취한 후 살해합니다. 자, 10월 1일이 됐어요. 이번에는 대전 삼성동의 한 다방에서 40대 여주인 최 씨를 역시나 칼로 위협했고요. 이번엔 20만 원을 갈취한 후에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잔인했던 게 20만 원을 갈취하고 여주인을 무려 38번이나 칼로 찔렀어요. 사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38번. 이거는 웬만한 분노나 어떤 복수심이 아니고서야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뒤인 10월 10일 이번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에 있던 한 여관에서 60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범인 황영동은 대전 삼성동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맥주를 시켜서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이에요. 그러다 식당 주인 30대 권 씨가 음식값을 내라라고 요구하게 되자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에 도주합니다. 심지어 이때 피해자 권 씨는 임신 6개월의 몸이었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하듯 정말 무자비한 살인 행각이 자행됐죠. 그리고 이 사건을 끝으로 그는 수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에서의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 범행일지를 좀 살펴보면요. 수법에서 눈에 띄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흉기로 위협하고 돈과 금품을 갈취했고 그리고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전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됐어요. 그리고 다수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사당국이 동일범일 거다라는 걸 빠르게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애초에 이 연쇄 부녀자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시점이 존재했다라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황영동은요, 같은 해에 7월달 이미 한번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구속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와서 범행을 또 저지르냐? 사실 7월 15일 날 황영동은 특수 강간 혐의로 수원에서 붙잡혀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인 8월 13일 날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되죠. 구속 집행정지. 왜 갑자기 그걸 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무엇이었냐 하면 그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녹내장이라는 건 이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현대 시대에 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 치료하면 실명되는 건 막을 수 있을 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수술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생명이 위독한 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 집행 정지로 강간범이 풀려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르면 구속 집행 정지는 중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를 가야 한다 하는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행해집니다. 그런데 녹내장이 중병도 아닌데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직에 계신 변호사의 일부는 어쩌면 그 당시 이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녹내장 자체가 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범인이 나는 이제 녹내장에 걸려서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서 풀어줬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내장. 자, 그런데 녹내장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속 집행 정지는 이때 풀려나요. 원래 감옥에 가야 하는 건데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풀려나더라도 그냥 막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주거지역 또는 행동 반경이 제한돼요. 요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 조건과 함께 이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이 사람들은 범인들이니까 재범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영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고요. 결국 이게 그 다다음 달에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연속적으로 숨지게 만들었던 거죠. 이건 정말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정말 황당하세요. 황영동,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잡혔을 때가 이제 1998년이잖아요. 1998년까지만 해도 무려 전과 14범이었어요. 14범. 게다가 이 14범이 대부분 강력범죄예요. 완전 상습 흉악범인 거죠. 1972년부터 군대를 탈영한 후에 범행을 계속 저질렀어요. 강도, 상해, 성폭행, 유사수법을 반복했고요. 총 감옥에 있는 시간만 19년이 됐을 정도로 얘는 감옥에서 나가면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많은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녹내장 하나로 다시 풀어줬고요. 제대로 감시 조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그가 잡혔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험한 인생을 살아서인지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혼, 취업 제대로 못했고요. 구속 집행정지 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서울역 인근 그리고 갱생보호소를 전전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전에서 연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 그래서 초기의 범행은 금품갈취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돈을 뺏으려면 나보다 약한 상대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압이 쉬운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품을 뺏은 후에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에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 심리 전문가 김복준 씨에 따르면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검거되었던 그 수원 강간미수 사건조차도 어쩌면 제때 잡지 못했다면 이건 살인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영동이 대전에서 5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돈 때문이었다 했을 때 갈취한 돈이 얼마냐?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때문에 5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체포 이후의 재판 또한 아주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분명 5명 죽였다고 보도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5명이 아닌 3명에 대한 혐의로만 기소된 겁니다. 이게 추정컨대 나머지 2명에 대한 살해 혐의는 뭔가 증거가 불충분했는지 무혐의로 처분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5명 중에 이제 인정이 되지 않은 그 살인을 저지른 이 피해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쨌든 다행인 건요, 여전히 그가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그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런데요, 황영동이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 예상치 못하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돼요. 아무런 이유 없이 5명의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형을 받게 된 걸까요? 어이없게도 이번에도 이유는 녹내장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당시 황영동의 시력은 거의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력을 상실한 정도로 볼 수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냐, 이러면 정말 재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형했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1998년 이 황영동이 저지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은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포인트가 뭐였냐면,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었어요. 그럼 이때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뭔가 가중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너 그러면은 너 아프니까 너네 집에 있어, 대신 여기 밖을 나가면 안 돼? 근데 여기 밖을 도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쇄살인 저질렀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니까 현행법상 이런 경우에 가중 처벌을 내릴 근거가 되는 법이 부족하다고 해요. 물론 그가 자기 주거 제한 지역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건 맞아요. 근데 현행법은 도주라는 건 감옥에서 탈옥을 했을 때만 도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주야, 그치만 도주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1998년에 있었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20년 지금 이 사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들이 도주했다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도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 예로 유명한 건 최규선 게이트라고 해서 최규선 도주 사건이고요. 주가 조작 혐의 위성통신사 대표의 도주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위험이 없다 해가지고 풀어놨는데 도주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주에도 처벌 없는 구멍 송송,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나쁜 놈들이 어쩌다 구속을 면하고 세상에 나왔죠. 근데 그들이 그저 얌전히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건 좀 순진한 거 아닐까요? 강력범죄 전과 14범 황영동, 그를 단지 녹내장이라서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얘는 착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준 재판부, 그리고 연쇄살인 사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2020년 지금까지도 명백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새로운 악마가 다시 구속 집행 정지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발을 디뎠고 연쇄적으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제서야 법을 개정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참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